메소드 카드 두 번째 편 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활동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작업, 개체, 수행자 및 상호작용을 자세히 나열하거나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왜 하냐? 인터뷰할 때 이해관계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사진을 보면 양치질과 관련된 많은 활동과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아이디어 팀은 예상치 못한 요구사항과 우려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액티비티, 양치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를 보자면 스토퍼죠. 도어 스토퍼라고 하는 제품인데,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도어 스토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었죠. 문에 달아서 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장치를 보통은 이제 아파트나 이제 주택에 많이 하는데, 자동으로 닫힐 때는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제 잠깐 동안 열어놓을 수 있게 스토퍼를 많이 설치를 했죠. 이게 1990년도부터 많이 사용을 해서 2000년대까지는 이 형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행동 분석을 좀 해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문을 이렇게 도어 스토퍼가 보통은 이제 올라가 있어야지 이제 문이 닫히니까, 올라가 있었던 도어 스토퍼를 문을 열고 발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정시키고, 다시 문을 닫을 때는 발로 이렇게 발끝으로 이제 이걸 들어 올려서 이렇게 닫았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잘 되진 않고, 발이 큰 사람이나 아니면 조작이 잘 안 돼서 실수하면 이렇게 다시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손으로 하기가. 왜냐면 고개를 숙여가지고 여기 이제 해야 되는데 손에 뭐 또 짐이 있고 그러면 발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발로 누르면 올라가고, 그리고 발로 이렇게 눌러서 내리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다시 올리는 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 발로 누를 수 있게 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링 장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도어 스토퍼가 최근에 많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액티비티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면 이런 디자인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입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UX나 아니면 제품 디자인, 또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선호도 다이어그램. 그래서 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유사성, 의존성, 근접성 등과 같은 직관적 관계에 따라서 디자인 요소를 군집화합니다. 꼭 이렇게 그룹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 방법은 문제 간의 연결을 이렇게 식별하고 혁신 기회를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핑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유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존성이 있는 거, 그런 걸 표시해도 좋고, 근접성, 어떤 게 가장 유사한 건지를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들은 가까이, 그리고 어떤 의존성이 있는 거는 크고 작고 표시를 하는,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다 이제 요소라든지 요인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다 적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선행하겠죠. 그래서 선행해서 선행 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수송, 이 가족의 어떤 이동성과 관련된 요소를 클러스터링하면서 아이디어 팀이 유모차 디자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막 불편한 점들도 막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함으로써 유모차 디자인을 개선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많이 하는 방법은 주로 이런 거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은 다른 설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다양한 내용들을 유형화하고 유사도에 따라서 또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 근접성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인체 측정 분석입니다. 인체 측정 분석은 이게 이제 표준 신체 데이터, 여러분들 디자인진흥원에 들어가시면 표준 인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3D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측정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계기판에 손이 닿는지, 저쪽에 있는 비상 깜빡이 버튼, 굉장히 중요하죠. 운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눌러야 되는데 그것의 접근성 그리고 사용 가능성을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거죠. 양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만들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표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한 다음에 평균 치수 그리고 뭐 범위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90% 범위, 80% 범위 이런 범위의 표준 치수의 중앙점에서 이게 평균점에서 몇 퍼센트 범위에 속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대상 사용자 그룹 우리가 이제 만약에 노인 계층이 사용할 거다 아니면 어린이가 사용할 거다 대상 사용자 그룹에 대한 설계 솔루션의 적용 범위 및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는 디자인 개념을 테스트하고 제품의 세부 사항의 일반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 그룹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해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예를 들면 20대에서 60대의 여성이 사용할 거다 이런 거라면은 이제 그 모집단 대표하는 손 크기를 가진 개인을 선택해서 아이디어가 일반 용도에 적합한 컴퓨터 마우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준 치수 혹은 이제 인체 측정 분석 같은 방법은 굉장히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유용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DIM, ISO 국제 표준, 독일 표준 그리고 뭐 유로 NCAP 이런 데에 맞는 이제 휴먼 더미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체의 어떤 표준 치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한 사이즈 모형이고요. 사이즈 모형뿐만이 아니라 이 더미는 보통 충돌 테스트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어디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 이제 페달이라든지 핸들의 어떤 각도라든지 어떤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계기판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이 제대로 됐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 치수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캐릭터 프로필. 요 캐릭터 프로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과 좀 혼동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페르소나와 캐릭터 프로필의 차이는 명확하고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프로파일은 실제 사람들의 관찰을 기반으로 원형을 나타내는 캐릭터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을 관찰하고 혹은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부 사항을 개발을 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다양한 대상 그룹의 다양한 개념의 가치를 전달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설득력 있게 제품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한 어떤 예시를 제안할 수 있고 페르소나와의 차이점은 페르소나는 캐릭터 프로필과 유사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페르소나는 캐릭터 프로필 한 사람을 가지고 페르소나를 바로 만드는 것보다는 캐릭터 프로필은 사실은 캐릭터 프로파일은 실제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제품에 관련된 어떤 모든 상황을 다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A라는 제품에 필요한 상황들을 뭐 김씨, 박씨, 이씨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A 제품 필요해. 이씨는 이런 상황에서 A 제품, 박씨는 이런 상황에서 A 제품 필요해. 이런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김씨, 이씨, 박씨가 여러 가지 처했던 상황들을 맥락적으로 잘 이 페르소나 한 사람에게 녹여내서 이 제품 A라는 제품이 가장 필요한 상황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이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그런 제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사용자 프로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캐릭터 프로파일은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한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가상으로 이제 꾹 만들어낸 것이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그것의 베이스에는 캐릭터 프로파일이 있으면 굉장히 더 좋고 더 현실감도 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캐릭터 프로파일을 논픽션이다. 그러면은 페르소나는 픽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캐릭터 프로파일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고 더 좋은 거다. 물론 귀찮죠. 페르소나 대충 만들면요,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대충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 티가 나고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고 좀 더 뭐랄까요, 좀 붕 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페르소나는 캐릭터 프로파일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
사진은 뭐냐면 다양한 유형의 고객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남성 미용 제품 시장에 도달하고자 하는 약국을 위한 4가지 캐릭터를 개발했다. 이 크리스라는 사람은 뭐 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남성 이용자들이 어떤 뭐 모이스처라이저에 관련된 애프터 쉐이브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 사용자가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캐릭터 프로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걸 4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존 인물에 기반을 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프로파일을 만든 거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작업 분석, 코그니티브 태스크 어널리시스. 요거는 UX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용자의 모든 감각, 결정 지점 및 작업을 나열하고 요약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느껴졌고, 그리고 뭘 결정했고,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용자의 지각, 주의 및 정보 요구를 이해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인지작업 분석은 아이디어 팀이 원격 차량 운전자가 컨트롤 설계로 인해 겪는 근접성 및 방향 감각 상실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은 이해하는 대로 본인이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분석해서 어떤 작업의 오류라든지 큰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유소의 주유기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예전에 주유소 이용해 보신 분들은 예전에는 주유원들이 주유소 알바, 뭐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영화에 보면 주유소 알바들이 나오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고객이 얘기하면 넣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 거의 다 대부분 셀프 주유소로 바뀌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물론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유소 아르바이트의 어떤 관리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혼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혼유 사고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었냐면, 디젤 승용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특히 이제 수입산 디젤 승용차, 뭐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벤츠, 뭐 BMW 같은 수입 고급차 시장에서 디젤 승용차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급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기름을 넣을 때 보통 승용차는 휘발유, 화물차는 디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급차, 예를 들면은 BMW 뭐 520D 이런 자동차들이 딱 들어오면은 당연히 휘발유인 줄 알고 휘발유를 꽂아서 기름을 넣는데 디젤차였던 거죠. 디젤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동을 끄고 있다면 통만 세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시동을 킨 상태로 주유를 했다면 엔진까지 디젤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거나, 혹은 휘발유 엔진에 디젤이 들어가면 엔진을 전부 내려야 되거나, 혹은 그 연료 라인을 다 교체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생 혹은 이제 주유원이 주유를 직접 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다 셀프 주유소를 전환을 하면서, 셀프 주유소가 지금은 대세가 됐고요. 사용자가 자기 차에다 직접 넣는 거죠. 혼유 사고가 생기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주유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도 이 자기 차량에 어떤 뭐 자주 안 타거나 최근에 바꿨을 경우 혼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가 디젤인데 휘발유를 넣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이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동차 기름 혼동 사고 방지 서비스를 위해서 키오스크 디자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시점에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해서, 키오스크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 예를 들면 디젤을 누르면 디젤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결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디젤 5만원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음성 안내에서도 디젤 주유기는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노즐을 이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색깔도 알려주고 함으로써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코그니티브 태스크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대다수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기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량의 어떤 데이터를 연동해서 차량이 어떤 휘발유차인지 아니면은 경유차인지를 확인해서 그 주유기에 이 번호를 전달하고 유종 정보를 전달해서 해당 주유기만 동작되도록. 그래서 만약에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꽂으려고 하면은 경유차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꽂으려고 하면 NO 작동을 안 하는 거고, 경유를 이제 결제를 했을 때 경유는 yes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 서버에서 이제 연동이 돼서 아예 혼유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지금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그니티브 태스크 어널리시스는 사용자가 어떤 인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지의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 제품 조사인데요. 경쟁 제품 조사는 디자인을 할 때 해당 제품의 어떤 그 경쟁에 대한 평가를 수집, 비교 및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쟁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가 기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 기능성과 폼팩터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청량음료 이거 새로운 걸 조사하면서 이제 유사한 시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런 거죠. 상중심 위에 이제 핸디형 청소기, 무선 청소기가 이제 다이슨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LG나 삼성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런 걸 개발하면서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경쟁 제품 조사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의 어떤 이 제품을 선택할 때 평가 요소들, 배터리 사용 시간, 뭐 충전 시간, 무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번 세 번째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